나치의 패배로 모든 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제3제국이 붕괴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장 피해 굶주린 지도자들의 손주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관계를 끊고 이름을 바꾸거나 국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고 조사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노예 노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3제국의 상속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범죄로 점철된 성을 가지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나치즘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라이너 헤스, 필연적인 배신. 헤스성은 문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드러내는 이름의 범주에 속합니다. 라이너는 수년 동안 그것을 보이지 않는 배낭처럼 지니고 다녔고 가족 중 누구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서 결국 무지 속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라이너 헤스의 이야기는 아우슈비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항상 그곳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70년대 독일, 나치의 과거가 여전히 침묵 속에 지배하던 시절, 헤스 가족은 학교 일상과 저녁 식사 후 대화 속에서 전쟁과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의미한 추상화처럼 떠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수용소의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흐릿한 형상일 뿐 깊이나 맥락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하우 강제 수용소로의 학교 견학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15세의 라이너는 루돌프 헤스의 사진과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안내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답을 회피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모는 침묵의 무게에 지쳤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었다. 그래, 네 할아버지가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이었단다. 그 문구는 그의 존재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강박관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너는 루돌프 호스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방문하고 국내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을 읽고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관료적 효율성과 나치즘에 대한 광신적 헌신으로 운영되는 살상기계였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아우슈비츠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라이너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10개의 방이 있는 우아한 주거단지에서 살았습니다. 정원과 감옥에 갇힌 하인들이 있는 그 집은 가스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벽 반대편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스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라이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아버지는 지옥 위에 지어진 인공 낙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청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우슈비츠는 학살 수용소가 아니라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라이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 휴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헤스 가문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피난처를 찾았던 기숙학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정원사가 그를 알아보고 직접 맞섰습니다. 당신은 책임이 없어요. 그는 나중에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성은 피를 흘리죠. 가족의 지원 없이 라이너는 기록보관소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아우슈비츠는 지클론비의 사용법을 완성하고 대용량 화장터를 설치했으며 최종 해결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헤스는 비르케나우 단지의 확장을 직접 감독하였고 수백만 명의 유럽 유대인의 운명을 결정지은 반제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는 아우슈비츠 방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관광객이 아닌 사형 집행인의 직계 후손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급진적인 저항 행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파란색 다윗의 별이 그려진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 기억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라이너는 피해자들과의 예상치 못한 동맹의 상징으로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라이너는 침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에 참여했으며 생존자들과 함께 추모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는 할아버지의 개인 소지품을 전시회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반역자로 여긴다. 그는 신나치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자신의 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감정적 부담 속에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그는 할아버지의 개인 이발사였던 전직 폴란드 포로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루돌프 헤스에게서 인간적인 행동을 기억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니요. 그는 웃을 때조차도 살인자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15년 라이너 헤스는 그의 이름이 허가 없이 그의 신원을 사용하는 극우 포럼에 연결된 뒤 실수로 너나치 동조자 목록에 포함돼 메었습니다. 부정론자 집단의 부활에 경각심을 느낀 독일 당국은 특정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회수성은 다시 한번 상징적 위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라이너는 자신의 성이 신나치 집단이 증오 표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심지어 사령관의 손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는 참석자들로부터 아리아 혈통에 대한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신체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교육 행사에 계속 참여하면서 비공식적인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아이러니는 그의 투쟁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3제국의 이념적 계승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라이너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에서 외국인 혐오증의 부활, 지속적인 반유대주의, 증오 표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극우 정당과 부정주의 운동을 언급하며 모든 것은 말에서 시작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베티나 괴링, 신체로부터 혈통을 끊다. 어떤 가족에서는 성이 문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묘비가 됩니다. 베티나 괴링은 현대 독일 역사상 가장 부담스러운 성씨 중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큰 삼촌인 헤르만 괴링은 제3제국의 건국자 중 한 명이자 루프트바페의 최고 사령관, 초창기 게슈타포의 수장이었고 나치의 인종정책의 설계자였습니다. 베티나는 제복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는 물려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성이 불편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선, 침묵, 거리,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유산은 피할 수 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10살쯤 되어서 역사 수업에서 자신의 성의 엑싱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큰 삼촌의 이름은 폭격, 추방, 전쟁 범죄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내부 화상으로 여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사이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나치 정권 시절 헤르만 괴링과 매우 가까웠으며 집에서는 나치즘의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베티나가 아우슈비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 홀로코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모두 유대인의 선전이고 승자들의 조작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베티나는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3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절 행위였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방향 없이 도망쳐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살았고 영적 중심지를 방문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히피 운동과 반문화 운동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멀리 떨어진 곳, 괴링이라는 이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재창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치즘 희생자들의 자녀들이 사형 집행자들의 자녀들과 만나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만남 중 하나에서 한 노인 유대인 남성 강제 수용소 생존자이 그에게 팔뚝에 새겨진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서는 만나서는 안 됐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베티나는 30세가 되어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선택이 아니라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링이라는 이름이나 그 유전적 구성, 그 역사가 자신의 몸 전체에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불임 수술은 생물학적, 정신적 상처였습니다. 신체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다. 제 혈통이 저와 함께 끝나야 할 것 같았어요. 제 피 속에 뭔가가 흐르고 그 무언가가 반복될까봐 두려웠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그의 형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티나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줄을 섰어. 그것은 10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점에서 역사적 순환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성인으로서 잘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베티나는 결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국에서는 찾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막, 토착, 의례, 영적 공동체, 유대인 이웃 사이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고 대체 치료사로 일합니다. 다큐멘터리 히틀러의 아이들에서 그는 취약하면서도 정직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이들 사이를 행진하며 상징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녀가 걸어가자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울어. 그 장면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유산의 부담을 안고 태어난 온 세대의 갈등을 요약한 것입니다. 베티나의 이야기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녀의 대답은 예입니다. 사법적 잘못이 아니라 도덕적 부담으로서요. 이것은 스스로 내린 처벌이 아닙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정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성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잔인함, 파괴를 상징하는 이름을 지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되 잊지 마세요. 그는 운동가도 아니고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재단을 이끌지도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강력한 공명이 있습니다. 모든 저항 행위가 현수막을 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메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후손이 공적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내면에서 과거를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체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역사적 기억의 전장이 됩니다. 카트린 힘러. 그녀의 성을 폭로한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성의 무게로부터 벗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빛과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합니다. 카트린 힘러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동적인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를 키워낸 신화를 깨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가족 기록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한 연구자의 이야기입니다. 카트린은 1967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히물러라는 이름은 나치 정권의 주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인리히 힘러, 그의 큰 삼촌은 SS의 수장이었으며 제3제국의 억압기관을 설계했고 강제 수용소를 만든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에른스트 힘러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인리히는 그림자처럼 항상 존재했지만 피하는 주제였다. 카트린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침묵의 벽과 신중하게 편집된 기억 사이에서요. 청소년기에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반 친구가 그에게 하인리히 힘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돌멩이처럼 그에게 박혔다.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성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후 임신을 하게 되면서야 그 가족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야겠다는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이 침묵을 물려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신화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카트린은 3명의 힘러, 형제의 삶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하인리히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게브하르트, 그리고 에른스트, 그의 할아버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에른스트가 그의 가족의 말대로 단순한 구경꾼이었는지 아니면 나치 조직의 일원이기도 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가족 이미지를 파괴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SS의 활동적인 회원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나치당에 가담했으며 독일 국영 라디오의 고위 관리였는데 이 라디오에서 증오 표현이 퍼졌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유대인 엔지니어의 추방을 권고했는데 이 결정으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5년에 카트린은 힘러 형제 독일 가족 이야기, 힘러 형제 독일 가족 이야기를 출판했는데 이는 제3제국의 가장 어두운 왕조 중 하나를 분석한 약 400페이지 분량의 에세이입니다. 그의 작품은 하인리히에 대한 전통적인 전기가 아니다. 이 책은 나치즘에서 가족이 어떻게 기능했는지, 충성심, 정당화, 수동적 공모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후 이 가족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 책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날은 학자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의해 기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 내에서는 그것이 배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트린은 연구를 계속했다. 공식적으로는 거부되었지만 히물러라는 성은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다. 이 글이 게재된 후 카트린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독일의 기억을 모독하고 있으며 제국의 적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는 증오보다 망각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을 바꾼 다른 후손들과는 달리 카트린은 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를 바꾼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러가 책임, 기억, 진실 등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의 가장 귀중한 공헌 중 하나는 무고한 가족이라는 신화를 해체한 것입니다. 전쟁 후 많은 독일인들은 친척들이 아무것도 몰랐다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문서, 편지, 증언을 통해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책은 힘러가 어떻게 나치 정권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업무, 사회적, 개인적 결정이 어떻게 나치 프로젝트와 일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3제국의 붕괴 이후 그들은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도 겪지 않고
사회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천 개의 독일 가족에서 반복되며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가족 전기가 아니라 물려받은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집단적 거울이 됩니다. 혈통을 끊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그것을 침묵시킨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독에서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바이에른 학교에서 비밀리에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국가는 교육 시스템 내에 나치 유산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SS, 게슈타포 또는 NSDAP 회원과 성이 연관된 62개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신중한 감독 하에 특별한 심리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별적 관행을 주장하는 언론 유출 이후 중단되었지만 2009년에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서는 과거의 세대 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제도적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베티나 괴링의 개인적 결정과는 달리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을 통해 개입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낙인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록 보관소는 국가, 학교, 가족이 나치 유산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시도했고 때로는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의 원천으로 사용됩니다. 제니퍼 티지, 사형 집행인의 손녀, 침묵의 딸. 제니퍼 티지의 정체성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독일인이고 문화적 선택에 따라 유대인이며 가장 잔혹한 나치 지휘관 중 한 명인 아몬 괴트의 직계 손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같은 사람의 몸속에서 피와 기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독특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기원은 2008년 함부르크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8세의 제니퍼는 책들을 뒤지다가 빨간색 표지에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을 펼치자마자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모인 모니카 헤르트비히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니카의 아버지가 플라슈프 수용소의 사령관인 아몬 괴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발코니에서 죄수들을 총으로 쏘았고 랄프 파인즈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육체적, 정신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제니퍼는 몇 주 동안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중하게 구축해온 그녀의 정체성은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친어머니에게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졌고 7살 때 독일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지리아인이었고 그는 자신의 목의 혈통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서 살았고 텔아비브에서 공부했으며 히브리어를 배웠고 유대인 공동체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그녀가 그 마을에 사는 사형 집행인의 후손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만약 그녀가 할아버지 시대에 살았더라면 할아버지가 직접 시행한 인종정책으로 인해 그녀는 멸종되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역설로 인해 그녀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복 과정에는 저널리스트 니콜라 셀마이어와 함께 할아버지가 나를 쏘았을 거야 라는 글을 쓰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겪은 이중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슬픔과 가족의 유산을 발견한 슬픔입니다. 라이너 헤스나 카트린 힘너와는 달리 제니퍼는 나치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체성을 형성한 성인이 되어서야 그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그 충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기 위해 제니퍼는 폴란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이 처형당한 플라슈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괴트의 집 앞에 멈춰 서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침묵의 무게 속에서 살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괴트의 미망에는
자살할 때까지 그의 사진을 보관했으며 결코 그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그 트라우마가 독성 유산처럼 대물림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죄자의 딸인 그녀의 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랐습니다. 그녀 역시 방치 속에서 자랐다. 제니퍼의 경험은 다른 후손들의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몸, 검은 피부, 아프리카적 특징은 할아버지가 주창했던 인종적 이상과 살아있는 모순입니다. 이 역설은 그의 개인적 화해 과정에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말했듯이 그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에서는 내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니퍼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으며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이름의 개인적 의미는 변화시켰습니다. 베티나 괴링과는 달리 그녀는 불임 수술을 통해 자신의 혈통과의 인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카트린 힘너와는 달리 그녀는 가족 기록 보관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더욱 본능적이었습니다. 나치 인종 프로젝트의 역사적 패배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존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여성과의 우정을 묘사한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홀리 홀로코스트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살인자의 손녀가 일상생활을 공유한다는 역설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를 상징합니다. 즉, 자동적인 용서가 아니라 공유된 의식입니다. 2016년 제니퍼 티게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행사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의 두 역사 영화제에서 출품이 거부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독립 언론 매체들은 주인공이 독일의 기억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다며 과도한 감정적 노출을 암시하는 내부 이메일을 유출했습니다. 데르프라이탁의 한 기자가 밝힌 진짜 이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나치즘의 상징으로 묘사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문화협회에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제니퍼는 독일 대중의 기억 속에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이야기는 나치 유산에 대한 담론이 공식적인 맥락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벽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계속해서 어떻게 극복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직도 아픈가요? 그녀는 확실한 극복은 없으며 오직 인식과 지속적인 재건만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나치 유산의 가장 복잡한 형태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이는 정체성이 이미 확립된 후에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파괴적인 진실조차도 새롭고 중요한 이야기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 자신이 말했듯이 피는 정죄하지 않지만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양심만이 구원합니다. 리하르트 아이히만, 비배교자의 존엄성. 제3제국의 일부 상속자들은 대중의 눈에 띄거나 국내 망명을 선택했지만 리하르트 아이히만은 덜 눈에 띄지만 똑같이 중요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시 없이 거부당하고 화려함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물류를 조직한 사람의 아들인 리카르도는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성을 깃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음 없는 윤리를 선택했습니다. 리카르도는 195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돌프 아이히만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살았으며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겉보기에 평범한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리틀 리카르도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자기 아버지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이끈 교통 시스템의 설계자였다. 1960년 모사드가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이스라엘로 데려왔을 때 리카르도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흐릿합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가 울고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이목을 끄는 재판이 열린 뒤 아이히만은 처형되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어머니와 함께 독일로 돌아온 뒤 짙은 침묵이 흐르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기차나 가스실,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방해받은 모든 대화 속에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그의 형들인 클라우스,
호르스트, 디터와는 달리 리카르도는 아버지 같은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괴상한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광신적인 학살 조직자였으며 법정 진술에서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효율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옹호하고 일부는 심지어 신나치 조직을 창립한 반면 리카르도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최근 역사에 몰두하기보다는 먼 과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고고학, 선사시대, 이집트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고대 근동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198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 입사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존경받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동양부서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에서 발굴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이런 직업적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을 연구했습니다. 고고학적 유물은 최근의 공포를 상대화하는 관점을 제공하며 이를 인간 역사의 긴 사슬 속에 위치시킵니다.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맥락을 위한 것입니다. 1995년 리카르도는 상징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체포한 모사드 요원인 지비 아하로니를 만난 것입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고 사과나 비난은 없었다. 가족의 희극을 폭로한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형에 찬성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처형된 이유는 이해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진술은 아돌프를 음모의 희생자로 몰아가는 것을 고집했던 그의 형제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리카르도가 자신의 성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결정은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성이 제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억의 대변인이 된 라이너 헤스나 가족 기록을 연구한 카트린 힘너와는 달리 리카르도는 자신의 작업과 일상 행동을 통해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를 거부하고 회고록을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 경우는 주로 학문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자신을 사형 집행인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학자로서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 수업에서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그의 성을 알아보고 물었을 때 그는 솔직하게 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한 일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아이히만이라는 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혐오감에서 병적인 호기심까지 다양한 반응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카르도는 동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배경 때문에 전문적인 발전이 제한되지 않도록 항상 품위 있게 대응했습니다. 그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아이들도 키우며 과거가 비밀이 되지 않는 가정을 꾸렸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과 죄책감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드물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물려받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중적 행동주의와 부정 사이에 제3의 길을 나타냅니다. 리카르도는 극적인 몸짓이나 웅장한 선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조용했지만 변함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치즘보다 오래된 과거와 연결되는 방법으로 고고학을 선택했고 개인이 혈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자신의 성을 유지했으며
가족 역사의 미화와 미디어 이용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성을 공적 사명이나 수입원으로 삼은 다른 후손들과 대조적이다. 리카르도는 윤리의 관객이 필요하지 않으며 과거와의 단절은 친밀하고 조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심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 동안 그는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울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오래된 기록 보관소를 선호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대량 학살자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정직하고 지식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왕조, 제국의 운명. 일부 후손들은 성의 상징적 무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후손들은 더 구체적인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제3제국 때 쌓은 재산입니다. 이 장에서는 나치즘의 경제력이 군사적 패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현대 독일의 기업 환경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정치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권에 협력한 많은 사업가들은 결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산업 제국은 그 기원에 대한 특이하고도 선택적 기억 상실증과 함께 후대에게 온전히 전해 내려갔다. 오늘날 BMW와 연관되는 쿼트 QNDT라는 성은 이러한 연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가부장이었던 귄터 크반트는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전쟁 수행에 자신의 공장을 활용한 열정적인 협력자였습니다. 전쟁 중에 그의 회사들은 5만 명이 넘는 강제 노역자, 전쟁포로, 추방된 유대인, 정치범을 노예와 같은 조건하에 해서 동원하여 무기, 잠수함 포대, 탄약을 생산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회계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귄터 크반트는 결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4년에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헤르베르트 크반트는 가문의 제국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BMW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오늘날 그의 자녀인 수잔네 클라텐과 슈테판 크반트는 회사 지분의 약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다큐멘터리 퀀트 가문의 침묵 2007은 이 숨겨진 역사를 처음으로 폭로했으며 이 가족이 나치즘에 직접 협력했다는 내용의 문서와 증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그들은 독립적인 조사인 스콜티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 보고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범죄와 기업의 공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상당한 보상이나 기업 이미지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 노동자들이 죽은 공장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20세기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축적된 재산은 지금도 배당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왕조 내에서 마그다 괴벨스의 손녀이자 나치 선전부 장관의 아내이자 제국의 상징적 어머니인 콜린 베티나 크반트의 사례가 두드러진다. 콜린은 16살 때 할머니가 과거의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히틀러의 벙커에서 시한화물로 6자녀를 살해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콜린은 자매들과는 달리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가족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인 유대인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법적 문서가 아닌 삶의 결정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퀀트 제국의 상속인인 그들은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괴벨스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지만 유대인 포로들이 죽은 공장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트 홈부르크에서 가족 지주회사를 통제하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드문 인터뷰에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부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우리가 물질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연속성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인물은 제3제국의 가장 위대한 산업가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플릭입니다. 그의 철강,
화학, 무기 회사 대기업은 이 정권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플릭은 나치당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소위 강제 아리아화를 통해 유대인 사업을 압류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는 적어도 60개 공장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반인륜 범죄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소수의 거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3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난 뒤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다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칼 플릭은 재산뿐만 아니라 침묵도 물려받았습니다. 1985년에 그는 다임러 벤츠의 지분을 20억 마르크에 매각했지만 그 부의 출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플릭 왕조는 경제적 권력이 어떻게 정치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포르쉐 사례도 동일한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브랜드의 창립자인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어려운 환경에 갇힌 비정치적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 비트를 설계했고 그의 공장에서는 15,000명이 넘는 강제 노동자를 동원하여 독일 국방군을 위한 군용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전쟁 후 페르디난트는 잠시 구금되었지만 결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SS의 전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업을 재건했습니다. 오늘날 포르쉐 피에히 가문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기원에 대해 의미 있는 성명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독일 가정에서는 넉덜 웨트카만큼 널리 알려진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피자, 디저트, 효모 등 그들의 식품 제품은 수백만 개의 주방에 존재합니다. 나치 시대에 이 가족 사업은 전쟁 수완으로 큰 이익을 얻었고 강제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SS와 협력했습니다. 최근 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인 보상 조치 없이 간략한 회사 성명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수십 개의 독일 기업에서 반복됩니다. 나치 정권과의 공모를 기록한 역사적 조사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대응은 미미했고 실질적인 결과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보관되어 학문적 활동으로 전락하고 부의 분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독일이 정치적 과거와 경제적 과거를 다루는 방식 사이에는 현저한 대조가 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범죄는 널리 기록되고 비난받았지만 같은 범죄로 축적된 부는 여전히 그들의 상속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희생자들을 기리지만 상표는 사형 집행인과의 연관성을 지워버렸습니다. 나치 억만장자들의 저자 데이비드 드 용은 이러한 역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떤 독일 가족들은 손주들에게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배당금을 계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세대가 바뀔수록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치 산업가들의 손주와 증손주는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 노동과 체계적인 약탈을 기반으로 한 유산으로부터 계속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나치 유산의 경제적 측면은 독일의 기억 속에서 덜 눈에 띄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장을 나타냅니다. 라이너 헤스와 카트린 힘러 같은 후손들이 조상의 유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반면 위대한 산업 왕조들은 대체로 물질적 결과 없이 은밀한 침묵이나 상징적 제스처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손상되지 않은 재산이 제기하는 문제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역사적 배상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치 정권 시절 만들어진 경제 구조가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가 과거와 화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2022년 독일 금융분석가 그룹은 제3제국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 유럽 최초의 윤리적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게레히트 인베스트
Gerecht Invest라는 이름의 이 펀드는 아롤센 기록 보관소에 기밀 해제된 보고서, 강제 노동자 명단, 사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0개 이상의 회사가 나치 정권과의 수용, 노예 노동 또는 계약의 수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덕터 웨컬, BMW, 시멘스, MAN 등 일부 기업은 지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펀드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저항에 부딪혔으며 여러 회사가 자사 이름을 공개 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금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모방되어 제3제국의 금융 상속자들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은 단순히 상징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표, 주식, 부동산입니다. 제3제국의 경제력은 1945년에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대량 학살 기계에서 세계 경제에 통합된 존경받는 가족 기업으로 변모했을 뿐입니다. 대규모 기업 왕조의 경제적 권력 너머에는 덜 논의되지만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한 현상이 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침묵의 정상화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대중의 비난을 피하고 물질적 특권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유산에 맞서지 않고도 기관적 권력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인리히 힘너의 딸인 구드룬 브루비츠의 경우는 상징적이다. 나치 이념에 확고히 헌신한 그녀는 결코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나치 전범들이 도망치거나 감옥에 갇히면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에스틸레 힐페 침묵의 도움 조직을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브루비츠는 뮌헨 외곽에 살았고 민족주의 세력의 사회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의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사회적 결과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루프트바페 사령관이자 선전장관인 헤르만 괴링의 외동딸인 에다 괴링이 있습니다. 제국의 공주로 자란 그녀는 전쟁 후에도 상징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제국관리의 딸이라는 자격으로 국가연금을 받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살았으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결코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에 사망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독일의 패배를 애석해 했지만 정권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네덜란드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아르투르 자이스 잉크바르트의 후손들이 조용히 사회생활에 재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는 성을 바꾸고 자발적으로 가족 역사를 생략함으로써 보호를 받으며 사소한 기술적 또는 정치적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다른 고위 나치 가문에서도 반복되는데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지역사회의 침묵과 언론의 압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아 역사와 마주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on the run, 말하지 않은 후손들. 나치즘 후계자들의 지도는 과거에 대한 다양한 반응뿐만 아니라 가시성의 정도도 다르게 보여준다. 라이너 헤스가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침묵, 부인 또는 단순히 실종을 선택한 후손도 수십 명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영역, 즉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 침묵을 전략으로 바꾼 사람들의 영역을 탐구합니다. 클라우스 아이히만은 아돌프 아이히만의 첫째 아들로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을 구현한 인물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전쟁 후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그는 아버지를 전범이 아닌 박해받는 애국자로 묘사하는 가족 서사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독일 청소년 모임에 자주 다녔고 그곳에서 다하우 수용소 생존자의 딸인 실비아 헤르만을 만났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대화 중에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며 반유대주의적 문구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 로타르 헤르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로타르 헤르만은 모사드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증언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포되어 처형된 후 클라우스는 자신의 비전을 다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 음모가 정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변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결코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그 후회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 호르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동했던 너나치 조직인 아르헨티나 국가사회주의 전선을 창립했습니다. 그는 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순교자로 주장하고 홀로코스트 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는 증오 표현에 참여하고 반유대주의 서적을 배포했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추방된 전직 SS 장교 네트워크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동생 리카르도 아이히만과의 대조는 더 이상 깊을 수 없었다. 리카르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클라우스와 호르스트는 아버지가 대량 추방을 조직하게 만든 이념을 영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열된 가족 패턴은 나치즘과 연관된 수많은 가족에서 반복됩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는 형제, 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결정입니다. 알려진 사례 외에는 침묵의 넓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유명 가문 수십 개가 나치 정권과의 연관성을 문서화했지만 그 후손들은 알려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고록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을 바꾸거나 양력을 수정하거나 외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단순히 변호사에게 가족 역사에 대한 조사를 차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침묵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완전한 기억의 구성을 방해하고 이야기의 빈틈을 남기며 전기의 어두운 부분을 남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왜곡과 수정주의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많은 독일 가정에서 1945년 이후의 이야기는 후회가 아니라 신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삼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아버지는 유대인을 도우려고 노력했다는 식이었습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이 가족 신화는 책임이 항상 다른 곳에 있는 평행 역사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의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인 주인이 추방된 후 자신들의 집이 헐값에 매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란 아이들, SS와의 계약 덕분에 가족 사업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10대들, 강제 수용소 문서에 자신의 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 이런 침묵의 피하에는 도덕적인 면만은 아니다. 실용적이에요. 조상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부족해지면서 부정주의 운동이 그 공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족기록 보관소가 폐쇄되어 있고 건물에 기념패가 없다면 부정은 오히려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는 극우 집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이러한 증언의 공백을 이용해 확립된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모든 가족,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서류,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재산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의문에 기여합니다. 침묵의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자들은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이념적으로는 나치즘에 동조합니다. 사회적 환경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 사회는 과거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직 나치 인사들은 의사, 교사, 공무원, 시장 등 명예로운 직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침묵한 사람이 아니라 말한 사람이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직접 가해자는 사망했고 역사적 문서가 널리 공개되면서 침묵을 정당화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이해할 수 있었던 두려움은 의도적인 회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침묵으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 딜레마는 유전된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손주들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진실에 대한 특권적 접근이 있을 때 진실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편지, 일기, 임종 고백서, 이러한 사적 문서에는 나치 기관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특정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실종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열쇠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숨겨두는 것은 누구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가족들에게 불확실성만 더할 뿐입니다. 침묵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이너 헤스, 카트린 힘러, 제니퍼 티게 등의 후손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비밀주의, 누락,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우리는 더욱 통합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아마도 침묵의 가장 왜곡된 측면은 그것이 과거를 숨길 뿐만 아니라 또한 왜곡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적 상상력은 나치를 단순한 괴물로 묘사하고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도덕적으로 변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복잡한 인물로 묘사하는 단순화된 서사를 구성합니다. 이런 단순화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나치즘을 반복할 수 없는 역사적 변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나치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일상의 공모를 조장하고 일반인을 가해자나 수동적인 방관자로 변모시키는 정치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언을 한 후손들이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더 진정한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기 처벌이나 도덕적 과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을 깨는 모든 가족은 역사적 기억의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 파일을 열 때마다 과거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각각의 솔직한 이야기는 나치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나치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외국인 혐오적 수사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역사적 범죄가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 시기에 모든 침묵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모든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망각의 공범이 됩니다. 나치즘의 역사는 1945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폐쇄된 기록 보관소, 설명되지 않는 운명, 바뀐 성, 왜곡된 가족사 속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침묵은 이해할 만한 개인적 반응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사법제도를 초월하여 역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처벌 면제에 대한 완벽한 변명이었습니다. 즉, 선택적 기억의 처벌 면제입니다. 말하면 아프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아프다. 이것이 제3제국이 붕괴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의 의식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말과 침묵 사이의 긴장 속에는 아마도 역사가 비극으로도 희극으로도 반복되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